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출 부세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김은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손원정입니다. 백일은 왜 승호로 이름을 개명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본인의 과거를 조금 지우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그냥 살 수도 있는데 이제 작가를 해야 되잖아요. 작가들은 또 필명이 있기도 하고 하니까 이름을 바꿨던 것 같습니다. 혹시 제목을 지으실 때 처음에 어떤 걸 염두를 하고 저런 제목을 지으셨는지 혹시 뜻을 알려주실 수 있어요? 네, 최초의 제목은 사실은 작가들이었어요. 어쨌든 그 작가가 되고 싶었던 아이들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그래서 근데 이제 제목이 다들 안 좋다고 다들 안 좋다고, 나는 좋은데 다들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 말도 좀 들을 때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제목은 원래부터 선샤인의 전사들이었으니까 제목을 온갖 걸 또 생각해 보다가 그냥 그렇게 갖다 붙였는데 이제 또 음미를 해보면은 그 빛을 향해서 이렇게 어둠 속에서도 빛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는 그 작은 힘들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목이 선샤인의 전사들이 됐습니다. 네, 연극 잘 봤습니다. 저 애니메이션은 다 지어내신 건가요? 아니면 실제 있는 애니메이션인가요? 네, 제가 지어낸 애니메이션입니다. 대본에는 어린이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라고 각출달았는데 저 정도 내용이면은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송곳니 궁금해서 그냥 의미가 있나요? 이제 작주 좀 해주세요. 옆에서 이렇게 같이 나와야 이제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니체가 한 말인데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제가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괴물이랑 싸울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게 괴물이 돼버릴 수 있다. 되게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블랙드락이랑 싸워 나갔던 박사가 자기 자신도 이렇게 블랙드락처럼 되어가는 것을, 네. 드라큘라들이 가장 드라큘라들의 심볼이잖아요, 성건이가. 그래서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연습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아무래도 텍스트가 길다 보니까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는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그 말씀을 다 드리려면 오늘 집에 못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긴 것도 긴 거지만요. 이제 2부는 좀 이렇게 그 드라마로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많은데 1부는 사실은 사건과 장면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시간의 점핑이 계속 있고 이래서, 근데 이제 이게 그 연극 극장에서 할 수 있는 표현들을 찾아가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배우들하고 서로 막 아이디어 내면서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이러면서 일부의 만듦새를 만드는데 되게 시간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사실 시간적인 부분도 되게 많이 신경이 쓰였고, 그리고 정보가 굉장히 많잖아요. 막 지도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이제 이 사실적 역사적 사실을 얼마나 아냐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쫓아가기가 되게 버거울 수도 있고, 누구는 또 다 아는 얘기를 저렇게 하는데 그 사이에 어떤 지점을 찾고 적절하게 전달하는 거를 이렇게 이 라인을 잡는데도 좀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공연을 보다가 그 반복적으로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나라고 말하는 그거에 대한 정확하게 의미를 잘 모르겠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저는 쓸 때 이제 지금 이 작품이 소설을 써가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설가가 어떤 인물에 대해서 쓰고 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쓰려면은 공부도 해야 되고 또 구상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소년병 나선호를 쓰려고 마음 먹고 이제 오늘부터 써야지 했는데 이를테면 그 인물에 대해서 잠깐 약간의 이력서 정도 정리해 놓고 또 못 쓰게 되고 그러다가 또 어느 날 다시 가서 써야지 뭐 이런 과정을 연극적으로 이렇게 담아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이해되셨어요? 저는 전혀 다르게 생각했어요. 말씀하시고 중재를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대길이가 그 수첩을 본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인물들이 다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잠깐 어쨌든 수첩을 열어본 그것 때문에 아주 잠깐 스쳤지만 그 인물들이 우리 언제 만난 적 있지 않냐라고 물어본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우리 배우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그래서 이 작품이 이렇게 겹이 많은 훌륭한 작품이 아닌가. 들어 그 대사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액면으로 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항상 이렇게 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의 전개상 작가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만드는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에 어떤 이렇게 살을 입혀야 되는 것이었고 그것은 이건 또 제 생각하고 아마 공유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스무의 어떤 주저함, 이 사람이 그 사람 스스로의 어떤 과거, 그 사람이 쓰려고 했던 것들을 봐야 한다라는 양심과 그것을 스스로 저어하는 어떤 두려움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반복적인 대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글 쓰는 사람의 얘기고 소설은 사람 사는 이야기다 이런 말이 계속 등장하는데 작가로서의 자의식이 반영된 건지 평소 예술관이 궁금합니다. 예, 당연히 이게 조금 작가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이제 연극관이라든가 예술관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아까 송시춘 선생님이 되게 멋있게 대길이한테 해줬던 그 창작론 있잖아요. 예, 그것과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멋있다고 아니, 시춘 선생님은 그렇게 멋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멋있게는 말 못하거든요. 그런데 뭐 이렇게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작가 이 극 중에서 작가 역할이 뭐지?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등장인물하고 대화를 하면서 약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약간 작가님의 그런 게 반영됐다고 했을 때 실제로도 작업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정말로 자료를 보고 약간 대화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상을 하시는 건지가 약간 첫 번째는 그냥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재밌게 봤는데 약간 민감한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다 이 등장인물과 송시춘 선생님 나와서 작가가 이제 글을 쓰도록 결심하게 되는 게 그러니까 이런 불행한 일들이 다 네가 쓰라고 만들어진 거야 라는 대사를 듣고 전 약간 불편함이 있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 뉘앙스라는 게 그러니까 이 일들이 사실은 작가에게 쓰라고 벌어졌다는 어떤 그런 느낌이 조금 불편하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해석한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건지가 조금 듣고 싶습니다. 뭐 제가 작품 쓰면서 스무처럼 쓰고 있으면은 신고 들어올 걸요. 옆집에서 이제 그렇게 막 움직이면서 쓰진 않고요. 쓰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머릿속에 그려놓은 어떤 인물이랑 이렇게 머릿속에서 만나게 되죠. 만나게 되고
작품 쓰면서는 가끔 이렇게 밤에 혼자 작업하다가 뒤를 돌아보거나 이런 적이 있었어요. 살짝 뻥을 곁들이고. 그 너보고 쓰라고 그러는 기다. 그 말이 저도 사실 관객분들이 어떻게 들을지 가장 궁금한 대사 중에 하나였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재수없는 말이죠. 그 많은 고통과 비극과 역사의 슬픔이 소설 하나 쓰게 만들려고 그랬다는 거야? 예.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읽혀지기만 할까봐 두려웠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요. 그거를 조금 좀 넓게 지금 말을 좀 이렇게 살짝 역으로 좀 이렇게 관객분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러니까 곧 너한테 쓰러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말을 작가가 찾아낸 말이 아니잖아요. 희생자들이 해줄 말이잖아요. 예. 희생자들이 얼마나 착해요. 작가한테 이제 그렇게까지 해주는 게. 그러니까 작가 입장에서 해석하면은 내가 써야 되는 사실은 내가 써야 되는구나. 내가 써야 되는 일이구나. 내가 쓰는 게 나의 의무고 책임이구나. 이런 다짐을 스스로의 다짐을 그렇게 연극적으로 좀 표현을 했다고 이렇게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덧붙이고 싶은 건요. 이제 너가 쓰라고 그런 그 어마무시한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었다라기보단 저는 너가 그만큼의 고통을 가지고 이것을 봐야 했었던 것이 그 일이 쓰라고 일어난 일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쓰라고 그런 우리나라의 비극이 있었다기보다는 그 비극을 어떤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고 한승우도 한동안은 그냥 섬세한 소소한 일상 이야기 쓰면서 조금 모른 척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만나면서 굉장히 많은 고통들을 다시 겪게 되고 다시 목격하게 되는데 그 일들이 왜 그러면 네가 그걸 다시 보고 다시 목격하게 됐냐면 너가 이거를 기억하고 기록하고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조금 저도 처음에 어렵긴 했었어요. 이 말이 오해의 여지가 조금 있을 수는 있겠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네. 작가님께서 또 덧붙이라고 마이크를 걸어주시는데 승우는 되게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작가이기 때문에도 특별하지만 이 사람은 단순히 자유롭게 작가일 수 없는 사람이어서 더 특별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묻어왔던 자기의 과거, 자기의 삶, 그 자체가 우리가 쉽게 이제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편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역사의 한 부분이고 이 사람의 가장 사적이고 은밀한 그 사생활, 가족사조차도 굉장히 큰 비극을 만들어낸 하나의 조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대사가 승우한테는 할 수 있고 승우는 들을 수 있는 대사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너한테 쓰라고 있었던 기다라는 거는 주로 일부에 나왔던 그 이야기들,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승우 자신이 그 삶이 담고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수 있는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일단 연극 정말 좋았고요. 그냥 간단한 부분인데 어디서 만난 적 있지 않나요? 말고도 계속 저 앞에서 넘어지는 게 반복됐었는데 의미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들끼리는 장난으로 저기에 발목을 잡아 끄는 게 있다고 그러는데요. 사실 이거는 큰 의미는 없고요. 제일 처음에 이제 씬을 만드는데 제가
그 명희하는 친구한테 저기서 한번 넘어져 보면 어떠냐, 그리고 오빠는 투닥투닥 하는 게 좀 보여지면 어떠냐 이랬는데 그 다음에 배우들이 거기서 자꾸 넘어지는 걸 만들어 보더라고요. 형이랑 마기가 그걸 만들어 오고 거의 극장 들어오기 직전쯤에 이제 시춘 시자 자매도 그걸 만들어 왔는데 처음에는 뭐 이게 좀 과한가 싶었다가도 작품이 너무 무겁고 얘기가 이제 아픈 얘기들이 많아서 이럴 때라도 잠깐 쉬고 가자 그래서 그냥 놔뒀습니다. 아까 손 드셨던 분을 제가 까먹었는데 그 공연 보러 오기 전에 그 이렇게 뭐 시놉시스나 아니면은 그 여기 극장에서 그 등장인물이나 아니면 배경 설명 같은 거 보면서 등장인물도 너무 많은 것 같고 배경도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한정된 공간에서 그려내려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오늘 딱 들어와 보니까 되게 특이하게 무대 양옆으로도 그 관객석이 있어서 왜 이렇게 연출을 했는지 궁금하고 연출님한테 궁금하고 그리고 작가님한테도 이렇게 작품을 쓰시면서 배경의 전환이나 등장인물이 너무 많은 것에 대해서 그 연출에 대해서 고민이나 걱정 같은 건 안 하셨는지 궁금해요. 무대를 이렇게 구성한 것은요. 이제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물론 이제 은성 작가가 창작해낸 인물이지만 우리 역사 속에 그와 유사한 인물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역사를 흑백 사진으로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어떤 순간에 굉장히 그런 고통을 구경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처럼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 좀 더 잘 보여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래서 객석 옆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관객들 사이로 들어왔으면 좋겠다가 제가 이 대본을 받고 처음으로 생각했던 어떤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간 구성을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대답이 됐나요? 네, 제 대본을 보시면은 수많은 중공군들이 밀어닥친다 뭐 이런 제목이 있어요. 인해 전술이 펼쳐지고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이렇게 작은 극장에서. 네. 근데 가능해요. 이게 극장의 어떤 매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렇게 영화에서도 좀 힘든 그리고 막 영화에서는 엄청난 인력과 자본을 투자하면 가능한 것들이 물론 이렇게 비주얼적으로 많은 아쉬움은 있겠지만 가능해지는 게 또 이 연극 극장이라는 공간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여기 달나라야 이러면 갑자기 달나라로 변하고 또 30년대라 우기면 또 30년대가 되고 이런 그런 극장의 어떤 환영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믿고 그냥 무책임하게 막 썼어요. 저는 처음에 봄이가 나오는 걸 보고 뭔가 봄이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계속 찾아봤었는데 저는 사실 봄이가 왜 나왔는지 뭔가 생각보다 그런 봄이의 의미 같은 것들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글을 쓰기 하고 그냥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뭔가 하나의 단순한 장치로밖에 안 느껴져서 뭔가 약간의 그건 글쎄요 자기적인 설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봄이한테 어떤 의미를 실으시고 쓴 건지 궁금해요. 봄이는 이 작품을 써가고 있는 소설가 한승우 씨가 정말 너무너무 사랑했던 딸이죠. 가장 아끼던 보물이었고 보석이었고 거의 삶의 전부이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우리의 한승우 씨가 그 봄이랑 이별을 하게 되잖아요. 물론 굉장히 뜻밖의 참사였고 그런데 이제 다 떠나서 가장 사랑했던 존재가 불현듯 갑자기 어떤 사고로 인해서 사라졌는데 그 사고로 인해서 자신의 글쓰기, 정체성 이런 것에 대해서 돌아보기 시작했다.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졌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썼죠, 작품을. 그러니까 본인, 그러니까 내가 가장 아끼던 것의 상실, 그것이 어떻게 더 큰 것으로 갈 수 있나, 뭐 이런 건 말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봄의 존재는 작가님이 말씀하신 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기대만큼 충분히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에 아쉬움은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이 작품이 뭐 시간적으로도 방대하지만 내용적으로도 방대하지만 그보다 이 승호라는 사람이 다시 어떤 버려진 스스로 폐기한 수첩을 보기로 하고 스스로 굉장히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것을 쓸 수 있는 동력이 단순히 굉장히 개인으로서는 가장 큰 비극이지만 딸만이라면은 그 의미가 조금 개인으로 개인의 문제 이상으로 확장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그런 면에서 무대에 등장하고 승우랑 대화하고 관계 맺는 부분이 조금 덜 나오기는 했어도 그래야만 하는 당위성이 있다는 생각은 좀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그 아쉬움은 그러나 또 되게 중요한 지적인 것 같고요. 극장 들어오면서 극장 주변에 계속 이제 테이블들이랑 의자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로 연출님께서 좀 이렇게 장치를 두신 건지도 궁금하고 아까 전에 이제 이렇게 극장의 좌석이 배치된 것도 좀 관객들이 이 등장하는 인물들을 살아있는 그 당시에 어떤 있었던 존재가 아니라 정말 그들이 우리와 같이 살았던 인물로 봐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에서 이렇게 전면적으로 블랙톤인 무대도 더 그런 인물들을 살리기 위한 의도셨는지 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옆에 책상을 놓고 의자를 놓은 거는 제 그게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거는 무대 디자이너의 아이디어인데요. 그래서 정확한 그 속내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객석도 조금 디테일이 있는데 보면 책상처럼 이렇게 디테일을 해놨거든요, 마감이. 그러니까 승호가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어떤 관객도 그 책상에 함께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인물들을 만나는 사람이 현대에서 지금 살고 있는 승호잖아요. 우리랑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이 됐나요? 네. 이걸 보고 다 느끼는 감정이 다 달랐을 것 같은데 혹시 이걸 보고 이런 부분은 꼭 느껴줬으면 좋겠다라고 바랬던 점이 있다면 여기 단체로서나 아니면 각각의 생각 때문에 들어보고 싶어요. 바란 점 있었는지. 저희 셋 모두한테요? 모두가 하나를 생각했던 건 아니면은 뭐 작가로서나 연출로서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죠. 나중에 할래요. 뭐 쉽게 말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 만약에 한 가지라도 있었다면 많이는 아니었고. 얘기가 너무 방대해서 지금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연출에 썼던 글을 가장 크게 많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그다음에 작품 전체적으로 느꼈으면 좋겠는 것들은 너무 많고 그렇지만 가장 크게 관객들하고 소통하고 싶었던 건 역사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데요.
다 떠나서 참 우리 역사가 어려웠고 힘들었고 되게 비참했고 비극적이었지만 또 한편 또 빛을 향해서 이렇게 작지만 그래도 강인한 힘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한 발 한 발 나아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참한 역사를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래도 어떤 희망스러운 호흡을 머금게 되는 이야기가 되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드라마터지라는 게 사실 별로 하는 게 없어요. 작품 속에서 네, 이렇게 안다는 듯이 웃으시네요. 근데 주로 하는 일이 보는 거고 근데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잘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늘 본다는 것에 내가 제대로 봤나, 내가 잘 봐주고 있는가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고 그 역할이 어떤 면에서 관객의 역할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작업도 하지만 더 많이 있는 곳이 이제 객석인 입장에서 이 작품이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제안이 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얼마나 불편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표피를 보는 건 되게 쉽지만 표피 이면에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적극적인 일이 될 수 있는지를 제안을 해주고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감각이 관객의 어떤 분들에게 같이 공유가 될 수 있으면은 되게 즐거울 것 같습니다. 2부 마지막 말미에 송시찬 선생이 도움받는 장면에서 벙어리 여인이 다녀간 전후가 아주 다른데 이제 눈앞에 있는 그 군인한테 침을 뱉을 정도로 기게 있었다가 갑자기 말을 제대로 못하면서 미쳐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군인도 에이 쏘댔네 그러면서 그냥 가버리는데 그 벙어리 여인의 무엇이 선생을 그렇게 만들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이 질문 꼭 나올 줄 알았습니다. 가장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두 가지 이유로 썼어요. 하나는 제가 알고 있는 송시춘 선생님이라면 아무리 이제 아끼던 제자가 그 본인의 작품에 이렇게 작품을 훼손시키고 왜곡시키는 일에 동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을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되게 강하고 또 이렇게 유머가 있으신 분들이 또 어떤 이렇게 특히 어떤 폭력이나 이렇게 고난에도 좀 더 강하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항상 저. 그래서 근데 이 송시춘 선생님이 그러면은 언제 무너지실까?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 무너뜨릴까? 이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들, 그러니까 아프고 가장 약하고 가장 소외받고 가장 희생자들이고 그들로부터 어떤 비난과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좀 말 좀 이어주실래요?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이렇게 정말 이렇게 소통하기 힘든 막막한 적개심을 이렇게 받게 될 때,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구원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로부터 이렇게 공격받게 되고 이럴 때 정말 막막해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나 한 게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침묵이라는 키워드였습니다. 침묵. 어쨌건 우리가 문학이라는 것도 말이고 글이잖아요.
송시춘 선생도 시를 썼던 분이고 희곡을 썼던 분이고 그런데 이제 그런데 이제 강종양이 말 잘하잖아요, 되게. 그 유려한 말이 만드는 폭력도 이겨냈던 분이 어떤 침묵의 공격성 앞에, 침묵하는 어떤 그 공격적인 힘 앞에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사실은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공감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장면이라고는 확신은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하고 반응에 대해서, 그래서 그 장면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관객을 지금 찾겠습니다. 네, 그래서 응원해 주세요. 네. 이제 저희는 만들면서 이게 이제 입장에 따라서인데요. 이를테면 순위라고 쳐보죠. 저기 선호가 막 가서 구해왔던 그 아기가 만약에 죽지 않고 살았는데 어버이 연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만약에 저희가 피난을 내려왔는데 굉장히 어떤 고통스러운 광경을 봤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식의 인물로 저희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분은 피해자가 아니냐? 그분도 피해자인 거죠. 근데 살아남아서 어떻게 자기를 버티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명의도 만약에 살아남았다면 또 어떤 한과 분노와 악을 갖게 됐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고통스러운 현대사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우리가 희생자라고 하면 되게 불쌍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 큰 상처와 트라우마, 고통 때문에 다르게 발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근숙이란 인물을 만드는데, 그 벙어리 아줌마를 만드는데 저희도 되게 많이 얘기도 많이 하고 토론도 많이 하고 여전히 아직도 사실은 찾아가고 있는 중인데요. 현재까지 저희가 찾아온 과정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 고민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숙연해졌네요. 네, 작품 너무 잘 봤는데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들의 어떤 트라우마가 될 만한 기억들이 다 이렇게 소리로서 소환이 되잖아요. 뭐 노크소리라던가 웃음소리라던가 그런 것들을 소리라는 그런 장치를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그 이유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 이야기 전체를 통틀어서 사실은 승우 역시 가장 현재의 오늘의 비극에 가까운 인물인데 승우 스스로는 조금 물러나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극 속에서라도 그렇고 사실은 모두가 주인공이지 승우가 주인공은 아니라고 저는 봤었는데,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래서 의아했던 점이 봄이를 다시 낳겠다라는 대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이 많이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소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이제 요초부터 배치해서 쓸 생각은 미처 못했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 똑똑똑 소리, 노크 소리는 그게 굉장히 작고 미세한 힘 없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똑똑똑 소리를 배치하다 보니까 각 인물들한테 어떤 소리를 하나씩 주고 싶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소리는 숨빗소리라고 하거든요. 해녀들이 오랫동안 잠수해 있다가 이렇게 밖으로 딱 나오면서 내쉬는 숨소리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소리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이제 배치시키게 됐고, 또 우리가 아이가 특히 소녀가 웃는 소리가 너무 일상적인 소리이긴 하지만 그게 또
어떤 누군가한테 어떤 역사 속에서는 또 굉장히 소중한 의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소린이 그렇게 배치를 시켰던 거고, 그 다음이 뭐였더라? 좀 다시 낫겠다. 네. 네,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대단히 이제 문학적이고 또 연극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잃어버린 우리들의 아이들이지만 잃어버렸잖아요. 지금 사실 우리가 잘 못 지켜가지고 잃어버렸는데 쉽게 찾아지지 않을 거고, 함부로 다시 찾았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찾을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10개월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마치 산모가 태아를 품고 아끼고 준비하듯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보살피고 보듬어야지만 다시 그 아팠던 시간들이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부 마지막쯤에 이제 자서전 써달라고 부탁하는 분이 나오시는데, 사실 그 장면이 앞에 부분들과 조금 분리되어 있다고 느꼈는데 그 장면에 넣으셨고, 그 뒤에 이제 대사에 살아있다고 막 이런 대사가 있잖아요. 그거를 넣으신 의미가 혹시 있는지 궁금해요. 제가 해야 됩니까? 이게 텍스트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서 제가 너무 넋을 놓고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그 강종양이 제일 처음에 1부 마지막에서부터 나오잖아요. 그 옛날부터 계속 그 어떤 누군가를 가해하고, 근데 또 실제로 공헌하는 장면에서 보면은 되게 막 재미있는 아저씨 같고, 그냥 옆집에 있을 것 같은 아저씨 같고, 그런 사람이 누군가를 가해를 하고 무언가를 왜곡을 하면서 계속 그때까지도 살아 있었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이 승우한테는 자기가 직접적으로 이 사람으로부터 가해를 받은 거고, 그리고 그 시춘도 가해를 받았다는 걸 이 사람은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 사람이 살아있다고 한 것이 이 사람한테는 또 한 발짝 다음에 자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큰 어떤, 뭐라 해야 될까, 이게 트리 이렇게 빵하는 방아쇠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살아있다고라는 말이, 그 말의 맥락만 생각하면 좀 무서운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 사실은 아무리 악당 같은 사람도 오래 살아야죠. 그러니까 장수해야죠. 사실은 또 어떻게 이렇게 빨리 죽으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이를테면 이런 대사인 거죠. 아니,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아직까지 되풀이되고 있다고, 뭐 이런 말인 거죠. 근데 대사를 그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서브텍스트가 이렇게 숨어 있는 말입니다. 그 수호한테 미연이가 침묵을 한번 읽어보라고 계속 말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침묵 책 속에 담긴 그 내용을 저는 말할 줄 알고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없이 그냥 지나갔더라고요. 근데 그 혹시 그 침묵이라는 게 그 3년 동안 보미를 잃어버리고서 3년 맞나요? 기억이 안 나요. 그 3년 동안에 그 가만히 있던 그 승우한테 뭔가 글을 다시 써보라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됐는지, 뭐가 촉진제? 저는 약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읽은 침묵은 나중에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캐치가 잘 안 되셨던 것 같아요. 침묵 내용이요? 그러니까 그 용서에 대한 말 있잖아요. 네. 용서하지 않겠다, 계속 용서하지 않겠다는 건 미화하겠다는 게 아니다, 이런 이제 그게 침묵에 나오는 말이고요. 네. 그거 이제 넣은 거는요, 이렇게 말씀드리자면은 승우가 보미를 아내가 가졌을 때 쓴 소설이에요. 왜 역사적인 이야기 쓰지 않던 친구가 하필이면 보미가 태어나기 전에 광주 얘기를 썼을까? 그리고 왜 용서에 대한 글을 썼을까? 약간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제 태어날 생명 앞에서는 긴장도 했던 것 같고,
어떤 작품을 쓰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죄의식을 좀 상쇄시키고 싶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를테면 아내가 하지만 되게 냉정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너 거기다가 네가 사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로 써놨지만 너는 그렇게 글을 써놓고 사실은 용서받고 싶어 했잖아. 되게 냉정하게 좀 무서운 장면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저는 연극을 보면서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도 뭘 기대했었냐면 그 톡톡톡톡 그 소리로 또 순이라는 이름으로 표상되는 어떤 잊혀지고 죽어간 것들에 대한 기억과 되살림 그런 서사를 기대했었는데 마지막 장면을 보면 마치 이제 블랙드락이 불타고 자기가 괴물이 되었는데 원래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그리는 것처럼 그 수첩을 불태우려는 한대길을 불러 세워서 한승우와 한대길이 이름과 본명을 교환하며 마주보는 어떤 마주봄의 서사로 끝이 났거든요. 저는 그래서 혹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서사와 같은 내용을 생각했다가 이렇게 바꾸신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어떤 한 작가의 그런 이야기로 생각을 하셨던 건지가 궁금했습니다. 네, 우리가 3시간 가까이 되게 긴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역사적인 인물들 동원해 가면서 되게 아픈 이야기를 녹록치 않게 3시간 동안 달려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끝날 때쯤에 우리는 이 작품에서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봤어. 이런 거 주기 싫었어요. 그리고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직. 네. 그래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러니까 저한테 던졌던 질문이었고 계속해서 제가 던지고 싶었던 질문은 이제 보기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대로 보기 시작해야 된다. 그것도 얼마나 힘든 일인데.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화해가 이루어지고 어떤 다시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까지 가는 거 가기 싫었고요. 갈 수도 없었고요. 전 답도 없기 때문에 아직. 그리고 거짓말치기도 싫었고. 근데 제가 만났던 질문은 마주 본다는 거였어요. 대면하는 거. 비로소 내가 피하고 싶고 괴롭고 힘든 그것을 마주 보는 일.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부터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들하고 이 장면을 만들면서 얘기했을 때는 이제 한승우가 자기 얘기를 작가 노트 이제 써보려고 제목을 이렇게 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등병 한대기란 제목이 뜨는 건데요. 근데 쓸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이 연극이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쓰려고 앉았지만 이 사람은 사실 또 피할 수도 있고요. 지금 만났지만. 그러니까 호룡이 그러잖아요. 오랜만에 왔다. 난 영 가버린 줄 알고 서운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나려고 갔다가 다시 또 도망도 갔다가 다시 만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했는데 그거는 멀리 있는 인물이었지만 이제 대길이라는 인물은 자기 과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만나갈 것인가 이런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작품뿐만 아니라 한국 근대사를 이야기하는 작품은 사실 너무나도 많죠. 우리가 처음 보는 이야기지만 되게 잘 알고 있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잘 재현하고 살려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거는 비교적 쉬운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아마 그것이 저희가 공감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역사를 남의 역사를 보듯이 그들이 이렇게 만들어버린 결과를 보는 건 되게 쉬운 것 같고 내 얘기를 하는 것, 나를 들여다보는 것 그러니까 제대로 여러 번 반복을 하는데 나의 책임을 묻는
것, 이 현재와 이 역사 속에서 나의 정확한 위치, 내가 하고 있는 것, 내가 회피하고 있는 책임을 제대로 보는 것은 진짜 불편하고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기억을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그들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볼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그 100일과 스노우의 대면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자리에 서야지만 출발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정말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맛있는 저녁 드시고